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조사론 기출에도 키워드 47번 척도와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정척도, 리커트척도, 거트만 척도, 보가더스의 사회적 거리 척도, 의미분화 척도, 그리고 등간 비율 척도인 서스톤 척도까지 이번 시간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정척도는요, 평가자가 측정 대상의 연속성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연속성을 전제로 해서 일정한 등급법에 따라서 평가함으로써 대상의 속성을 구별하는 척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표식 평정척도라 그러면 이렇게 도표를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나누어서 체크할 수 있도록 매우 불만족, 매우 만족,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표로 나타냈기 때문에 도표식 평정척도라 그러고요. 동일하지만 범주식 평정척도라 그러면 어떤 질문을 하고 매우 불만족 괄호예요. 범주로 이렇게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우 만족, 이렇게. 그래서 일정한 등급법이라는 것이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평가함에 따라서 대상의 속성을 구별하는 척도이다. 대부분 서열 척도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우리가 시험에서 공부하는 척도 있죠? 이 척도는 다 서열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서열이 아닌 것 하나가 있어. 그게 맨 마지막에 배울 서스톤 척도야. 서스톤 척도를 제외한 모든 척도는 무슨 척도다? 서열 척도다 라는 것만 기억하셔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답을 맞출 수가 있다. 대부분 서열 척도이지만 항목간 거의 비슷한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가정하면 등간 척도로 간주할 수도 있다. 그러니 평정 척도는 기본적으로 뭐다? 서열 척도다라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우리가 척도에서 명목 척도, 서열, 등간, 비율 배웠잖아요. 여기에서 상중하 이거 어디게요? 명목이에요? 서열이에요? 등간이에요? 비율이에요? 서열이었죠. 상중하, 만족도의 정도, 이러한 것들은 서열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3점 리커트라 그러면 얘는 5점이 되는 거죠.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열 척도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리커트 척도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척도이죠. 우울증 척도라 그러면 1번 우울하십니까? 2번 좀 표현이 좀 과격하더라도 이해하세요. 너무 과격하면 요즘 표현이 과격하면 안 돼. 우울하십니까? 그 다음에 또 뭐 할까요? 아침에 일어남이 힘드십니까? 세 번째는 친구를 만나는 게 어렵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좀 지저분하네요. 매우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라고 해서 여기에 이렇게 체크를 해 나가는 거죠. 여기에 체크한 것을 각각 뭐 문항별로 1점에서부터 5점까지 해서 그것을 다 더해서 그 더한 값 또는 평균 값으로 우울증의 점수를 우리가 설정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리커트 척도라 그러죠. 단순 합계 척도의 대표적인 방법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울하십니까? 5번. 아침에 일어나면 힘드십니까? 4번. 친구를 만나는 게 어렵습니까? 3번 하면 이 사람의 우울증의 점도의 점수는 적어도 이 척도의 점수는 몇 점이냐면 12점이에요. 12점이면은 예를 들어서 10점 이상은 우울 수준이 높다. 뭐 이렇게 척도마다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 합계 척도의 대표적인 방법이며 설문조사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리커트 척도는 설문하면은 반드시 몇 문항이 리커트 척도의 형태로 제시가 되어지죠. 개별 문항의 응답자가 답한 점수를 합해서 해당 개념의 점수, 이렇게요. 3점, 4점, 5점을 합해서 뭐 12점이다. 이렇게 해서 해당 점수의 개념의 점수를 우리가 산출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각 문항들은 동등한 가치를 가지면 총점에 따라 서열이 새겨진다 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울하다와 친구를 만나는 게 어렵다라는 것이 과연 동등한 문항일까 라는 거죠.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친구를 만나는 거는 뭐
내향적인 성격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우울하십니까는 이거는 성격하고는 달리 어떤 심리적인 우울감이 있는 거잖아요. 얘가 더 심각한 문항인데도 불구하고 얘도 5점이면 5점, 얘도 5점이면 5점 같은 점수로 같은 뭐예요? 심도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즉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울의 정도가 동등하다라고 우리는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조금 더 뭐 10점의 가치를 부여하고 얘는 3점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동일하게 5점의 가치만 부여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각 문항들이 모두 다 동등한 가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커트 척도의 장점은 뭐냐? 가장 보편적이고 작성하기가 수월하다. 단점은 뭐냐? 이러한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이 다소 단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거트만 척도와 보가더스의 사회적 거리 척도는요, 시험에 자주 나와요. 얘네들은 뭐냐 하면 문항, 여기에서 리커트 척도는 이 문항이 전부 다 동등한 가치였죠. 그런데 거트만 척도와 보가더스의 사회적 거리 척도는 문항 자체가 뭐가 있어요? 서열이 있는 거예요. 서열이 있다. 문항 자체가 서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적 척도라는 거예요. 누적이라는 것은 문항 자체가 누적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일 차원의 척도입니다. 문항을 서열화해서 문항을 만든다라는 게 거의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책에 보면 난폭운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자, 난폭운전에 대한 정도. 자, 가다가 누군가가 뭐 끼어들기를 하거나 난폭운전을 했을 때 나는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운전합니다. 아니면 마음으로 화를 냅니다.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막 나쁜 말을 합니다. 아니면 차에서 내려서 폭력을 휘두릅니다. 이거 뭐예요? 문항 자체가 점점 어떻게 과격해지고 있죠. 이처럼 거트만 척도의 특징은 뭐냐면 단일 차원이면서 누적 척도라는 거예요. 단일 차원이라는 것은 하나의 질문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누적 척도인데 거트만 척도를요 2개 다차원으로 구성하면 난폭운전과 이타심에 대한 정도를 누적 척도로 만들어 보세요. 불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겠죠.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다른 사람을 도와줍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다른 사람을 전혀 도와주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난폭운전하는 사람 보면 욕은 하는데 다른 사람을 잘 도와줍니다. 나는 욕을 하는데 이렇게 다차원으로 구성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문항 자체가 누적 척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트만 척도나 보가더스의 사회적 거리 척도는 단일 차원, 누적 척도이기 때문에 다차원으로 구성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적 척도이면서 단일 차원적 척도의 대표적인 방법이다. 개별 항목들이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일관성 있게 서열을 이룬다. 개별 항목이라는 것은 뭐예요? 개별 문항들이 일관성 있게 서열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예측성이 높아요.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는 다른 사람 쫓아가서 보복운전을 한다라고 한 사람은 뭐예요? 당연히 마음속으로 욕하고 뭐예요? 뭐 말로도 험한 말을 내뱉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 이처럼 예측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복잡한 계량적 과정이 없이 쉽게 서열적으로 척도화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서열 척도의 문항을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척도를 구성하는 질문항의 내용을 강도에 따라 일관성 있고 누적적으로 되도록 작성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 문항들과의 서열이 매겨진다라는 건 미리 얘기했죠. 자, 거트만 척도가 그렇고요. 사회적 거리 척도부터 먼저 볼게요. 사회적 거리 척도는 방금 했던 거트만 척도와 같이 누적 척도예요. 누적 척도. 물론 단일 차원이고요. 자, 얘도 누적 척도이면서 단일 차원입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얘는 하나를 누적 척도라 그랬죠? 보가더스가 인종적 편견의 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죠. 외국인과의 관계에서 이럴 수 있죠. 나는 외국인과 친구가 될 수 있다. 친구가 될 수 있다. 나는 외국인과 사귈 수 있다. 나는 외국인과 결혼할 수 있다. 그러면 어때요? 친구보다 사귀는 게 조금 더 외국인과 친밀감 있고 거기다가 결혼하는 것은 더 외국인과의 친밀감을 인정하는 거죠. 이처럼 문항 자체가 위로 갈수록 어때요? 더 강도가 세지고 있죠.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면 거트만 척도예요.
그런데 보가더스의 사회적 거리 척도는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미국 사람, 일본 사람, 베트남 사람 이렇게 합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미국 사람하고는 난 친구가 될 수 있어. O. 사귈 수 있어. O. 결혼하지는 않을 거야. 일본 사람하고는 나는 친구가 될 수 있어. 그러나 사귀지는 않을 거야. 결혼하지도 않을 거야. 베트남 사람하고는 친구가 될 수 있어. 사귈 수도 있어. 나는 결혼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된다 그러면 보가더스의 사회적 거리 척도로서 친밀감은 누구 어느 나라와 그 응답자는 적어도 베트남 사람과 친밀감이 더 높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보가더스의 인종적 편견의 강도를 측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응답자 자신과 다른 사회적 범주, 국적이라든지 인종의 구성원 간에 인지되는 거리감을 측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가 거리감이 제일 가까워요? 베트남이 거리감이 제일 가깝고 그 다음 미국, 그 다음 일본 순으로 이 응답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판단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거리 척도도 거트만 척도와 같이 단일 차원이면서 문항에 서열이 존재하는 누적 척도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의미분화로 갈게요. 의미분화는 어휘분화 척도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어휘분화, 의미분화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고 개념에 함축된 의미를 평가하기 위해서 고안된 척도로서 일직선에서 양 끝단에 도표화된 척도의 양 끝단에 서로 상반되는 형용사를 배열하는 것입니다. 친절한, 친절하지 않은이 아니죠. 그죠? 친절한, 친절하지 않은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행복한의 반대는 뭐예요? 불행한. 행복함과 불행함을 이렇게 양극단에 배치해서 나의 김준은의 지금 상태가 어디인지를 체크하게 하는 거죠. 자,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와 불행하다와 불행하지 않다는 서로 다른 거예요. 그죠?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얘는 단일 차원이 아니라 얘와 얘를 동시에 보기 때문에 얘는 다차원이에요. 다차원. 의미분화는 다차원적인 접근이다. 왜? 서로 다른 형용사 두 개를 본다라는 것은 뭐냐면 A의 형동사와 얘의 형용사를 같이 보고 있으니 단일 차원이 아니라 다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서스톤 척도입니다. 서스톤 척도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척도는 무슨 척도다? 서열 척도이다. 그러나 서스톤 척도만큼 얘는 등간 또는 비율이에요. 그래서 등간 비율화 척도라 그래요. 원래 등간이고 원래 비율은 아닌데 그렇게 우리가 여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간 비율화, 마치 그런 것처럼 여기겠다 그래서 등간 비율화 척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커트 척도의 단점을 보완한 등간 비율 척도입니다. 리커트 척도가 어떻게 돼요? 이러한 문항이 있는데 이 문항, 각각 1번 문항, 2번 문항, 3번 문항, 4번 문항이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동등한 가치. 리커트 척도는 동등한 가치를 부여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서스톤 척도는 얘네들이 원래 전부 다 실제로 동등한 가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서스톤 척도는 이 문항이 실제 동등한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동등한 가치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느냐? 약간 기여도가 크면 가중치를 좀 많이 주고 기여도가 작으면 가중치를 작게 줘서 결국은 문항들이 동등한 가치 선상에서 얘기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예요. 어떤 사실에 대해 가장 우호적인 태도와 가장 비우호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양극단을 등간격으로 구분하여 여기에 수치를 부여하여 등간 척도를 구성한다 그랬는데 시험에 봤을 때 학생이 이런 질문을 해요. 교수님, 저는 의미분화와 서스톤 척도가 너무 헷갈렸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지? 의미분화와 서스톤 척도는 헷갈릴 근거가 없는데 전혀 교차점이 없는데 그랬더니 양극단, 여기 양극단 있죠? 여기 양극단 있죠? 그러니 헷갈렸대요. 의미분화 척도는요, 하나의 질문에서 양끝단을 설명하는 것이고 양끝단에 노라는 것이고 서스톤 척도는 문항이 여러 개예요. 문항이 여러 개인데 가장 우호적인 태도를 1번, 가장 비우호적인 태도를 맨 마지막 문항 자체를 양극단에 놓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얘는 하나의 문항 안에서 양극단, 서로 다른 형용사를 양극단에다가 집어넣어서 이 여기냐 여기냐 체크하는 것이고, 서스턴 척도는 문항 자체를 가장 우호적인 거는 1번, 가장 비우호적인 거는 뭐 문항 끝번 이렇게 해서 양극단에 넣고 그 안에 나머지 문항들을 집어넣는데, 이 문항들의 가중치라는 것을 부여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동등한 가치를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간 성격을 갖는 척도를 만들기 위해서 문항 평가자들을 통해서 사전평가, 자, 등간 수준으로 만들려면 뭔가 가중치를 부여해야 되는데, 가중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사전평가를 하는 거예요. 몇 사람을 이게 사전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중앙값을, 각 문항의 중앙값을 척도치, 가중치로 부여해 줌으로 인해서 마치 서스턴 척도는 등간 비율화 문항처럼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이 등간 비율 척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서스턴 척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어떻게 제시되었었는지 그 지문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21회 출제되었던 시험에서는 보가더스의 사회적 거리 척도는 뭐라 그랬어요? 누적 척도라 그랬어요. 누적 척도이면서 단일 차원이라 그랬어요. 단일 차원이면서 누적 척도이다. 리커트 척도는 문항 간 내적 일관성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문항이, 예를 들어서 리커트 척도가 우울에 관한 문항을 질문하는데 뜬금없이 직장이 필요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울에 관한 내적 일관성이 있는 문항들을 물어봐야지 엉뚱한 질문들을 그 리커트 안에 집어넣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 저렇게 되면 신뢰도나 타당도나 이런 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커트 척도는 문항 간 내적 일관성이 중요하다. 서열 척도의 대표적인 유형은 리커트 척도입니다. 뭐 리커트 척도 우리가 배운 건 전부 다 무슨 척도라 그랬어요? 서열 척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대표적인 건 리커트 척도다. 다시 말하면 리커트 척도는 무슨 척도게요? 라고 물어보면 또 막 머리 긁적긁적 하면 안 돼요. 리커트 척도는 무슨 척도다? 서열 척도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서스턴 척도는 등간 비율 척도라 그랬죠. 어떤 사실에 대하여 가장 긍정적인 태도와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양극단을 등간격으로 구분하여 여기에 수치를 부여함으로써 등간 척도를 구성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등간 비율 나오면 이거는 서스턴이에요. 그리고요, 사전검사라는 단어가 나오면 서스턴이고요. 그리고 가중치, 중앙치가 나오면 이거는 서스턴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키워드들이 나오면 아, 이거는 서스턴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척도 구성을 위하여 요인 분석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잘 모르겠다 라고 하면 제가 아마 신뢰도와 타당도 키워드에서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요인 분석은 차원을 감소하는 건데 이렇게 여러 문항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상관관계가 높은 것들을 이렇게 묶어내요. 이렇게 묶어내는 근거는 얘와 얘는 서로 다른 것을 물어봤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해요? 판별 타당도가 있는 거고, 이 문항 하나 둘 셋은 서로 같은 것을 물어봤기 때문에 수렴 타당도. 그래서 뭐예요? 문항별로 뭐가 상관관계와 비슷한 것을 하나의 요인으로 묶고, 그 다음에 얘와 서로 다른 것들은 판별 타당도로 서로 구분해줘서 처음에는 문항이 많았는데 이것이 몇 개의 차원을 감소시켜주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요인 분석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인 분석은 타당도에서 왜 설명했냐면 구성 타당도를 살펴보는 대표적인 방법이 요인 분석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요인 분석을 설명했어요. 자, 척도 구성을 위한 요인 분석을 통해서 문항들의 단일 차원, 그죠? 문항들의 단일 차원, 척도 내에 불필요한 문항, 얘에서는 얘가 불필요하고 얘에서는 얘가 불필요한 거예요. 척도 내에 불필요한 문항, 하위 척도의 존재 가능성, 얘에서 하위 척도의 존재 가능성, 각 문항의 상대적 영향력, 각 문학의 상대적 영향력, 얘와 얘는 이렇게 묶이고 얘와 얘는 이렇게 떨어져서 묶이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뭐다? 요인 척도다 라고, 요인 분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미분화 척도는 한 쌍에 반대되는 형용사예요. 기억합시다. 상반되는 형용사. 리커트 척도는 서열 척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회적 거리감 척도는 보가더스의 인종적 편견의 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제시됐습니다. 그래서 보가더스의 사회적 거리 척도 이렇게 암기하시면 좋겠죠. 리커트 척도의 각각의 문항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의 속성에 대해서 동일한 기여를 한다. 문항들은 동등한 가치를 부여한다라는 거죠.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편의상 그렇게 해서 우리가 쉽게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척도 구성의 기본 요건으로 응답 범주의 포괄성, 응답 범주 간 상호 배타성, 응답 범주 간 내적 일관성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척도를 구성할 때는 뭐예요? 포괄성과 상호 배타성, 그리고 내적 일관성, 이러한 조건들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평정 척도는 찬반의 응답 범주 수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리커트 척도는 합산법 척도의 대표적인 방법이다. 리커트는 뭐예요? 각 문항들의 값을 단순히 합해서 그 점수를 우리가 우울증의 점수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가늠하고 있는 것이죠. 척도 구성 시 응답 범주들은 응답 가능한 사항을 포괄하고 있어야 된다. 그죠? 포괄성과 상호 배타성의 원칙을 얘기하는 거죠. 서스톤의 유사 등간법은, 서스톤은 뭐예요? 등간 비율화 척도라 그랬잖아요. 한 개념을 여러 개의 문항을 통해서 조사하게 됩니다. 서스톤도 문항이 여러 개잖아요. 여러 개인데 이것을 등간 비율화로 만든 거죠. 리커트 척도는 실용적이며 사용의 용이성이 높아 널리 쓰인다. 리커트 척도는 실용적이며 사용의 용이성으로 인해서 널리 쓰이고 있고요. 높은 수준의 척도일수록 많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척도일수록, 높은 수준이라는 것은 뭐예요? 등간 비율화 척도일수록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 기출이에요. 20일에 출제되었던 기출문제죠. 척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리커트 척도는 개별 문항의 중요도를 차등화한다? 아니죠. 리커트 척도는 개별 문항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동등한 가치가 있다고 간주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틀렸고요. 보가더스의 사회적 거리 척도는 누적 척도이다. 맞죠? 누적 척도이면서 뭐예요? 단일 차원이죠. 단일 차원 척도인 거죠.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 2번입니다. 쉽죠? 근데 정답률은 의외로 낮았네요. 평정 척도는 문항의 적절성 평가가 용이하다. 평정 척도는 어떤 거였어요? 뭐 도표식 평정이라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매우 만족이라든지 매우 불만족 이렇게 해서 체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실제 우리의 마음이 이런 게 아니라 평정 척도 자체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서 우리는 이 중에 하나를 어쩔 수 없이 체크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항의 적절성까지 우리가 이것을 제시할 수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요. 거트만 척도는 다차원적인 내용을 분석할 때 사용한다. 거트만 척도와 보가더스의 사회적 거리 척도는 다차원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단일 차원이라 그랬죠. 단일 차원. 다차원으로 문항을 구성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의미 분화, 의미 차별 척도는 느낌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한 쌍의 유사한 형용사를 사용한다. 의미 차별 척도는 느낌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한 쌍의 큰일 날 뻔했어. 유사한 형용사가 아니라 어떤 거예요? 서로 상반된 형용사를 사용한다라고 돼 있죠. 유사한, 이게 함정이었네요.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20회 출제됐던 기출문제죠. 척도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리커트 척도는 문항 간 내적 일관성이 중요하다. 리커트 척도는 문항 간 내적 일관성. 그죠? 리커트 척도 우를 묻는데 엉뚱한 질문이 그 안에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적 일관성이 중요하다. 거트만 척도는 누적 척도이다. 맞죠? 거트만과 보가더스의 사회적 거리 척도는 누적 척도이면서 단일 차원이다. 맞습니다. 서스톤 척도의 장점은 개발이 용이하다. 아니죠. 서스톤 척도의 단점이 뭐냐면 얘의 단점이 뭐냐면 개발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왜? 서스톤 척도는 왜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냐면 사전 테스트에 사전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가중치로 넣어야 되잖아요.
다른 척도는 이런 사전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서스톤은 반드시 사전 검사를 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스톤 척도는 개발의 용이성이 아니라 개발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개발의 용이성이 있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게 리커트 척도입니다. 리커트 척도.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에요. 3번 정답 60%고요. 보가더스의 척도는 사회 집단 간의 심리적 거리감을 측정하는데 적절하다. 보가더스의 사회적 거리감 척도 맞지요? 의미분화 척도는 문항의 한 쌍에 대조되는 상반되는 형용사 맞지요? 대조되는 형용사, 상반되는 형용사를 사용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17회 출제되었던 기출문제 보죠.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A 연구소가 정치적 보수성을 판단할 수 있는 문항들의 상대적인 강도를 11개의 점수로 평가자들에게 분류하게 한다. 문항들의 강도를 11개의 점수로 평가자들에게 분류하게 한다. 다음 단계로 평가자들 간의 불일치가 높은 항목들을 제외하고 각 문항이 평가자들로 받은 점수의 중위수를 가중치로, 자 여기는 뭐예요? 사전검사를 했고 사전검사를 한 다음에 중위수를 가중치로 정치적 보수성 척도로 구했다라는 거예요. 중위수를 가중치, 사전검사하고 가중치를 구했다.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어요? 서스톤 척도라 그랬죠. 유일하게 등간 비율화 척도인 서스톤 척도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그러니까 중위수, 가중치, 사전검사 이러한 단어가 나오면 아 이거는 서스톤 척도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답을 찾아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12에 출제되었던 기출문제죠. 척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가더스의 사회적 거리 척도는 누적 척도의 한 종류이다. 맞습니다. 의미분화 척도는 한 쌍에 상반되는 형용사를 사용한다. 맞지요? 리커트 척도의 각 문항은 등간 척도이다. 아니죠. 리커트 척도는 무슨 척도라 그랬어요? 등간이 아니라 서열 척도라 그랬어요. 서열 척도.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거트만 척도는 각 문항들을 서열적으로 구성했다. 거트만 척도도 뭐예요? 서열 척도인 거예요. 서스톤 척도를 개발하는 과정은 리커트 척도와 비교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그래서 서스톤 척도는 뭐예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맞지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이 왜 틀렸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간 비율화 척도, 대표적인 건 뭐예요? 서스톤 척도라 그랬죠? 평정 척도와 총합 평정 척도, 리커트 척도와 거트만 척도 등이 있다. 아니죠. 지금 여기에서 제시된 것은 등간 비율인 서스톤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였어요? 서열 척도죠. 서열 척도. 그래서 서열 척도하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의미분화 척도는 주관적인 개념 측정이 어렵다가 아니라, 요는 시험에 자주 나와요. 의미분화 척도는 주관적인 개념 측정에 오히려 용이하다 기억하세요. 의미분화 척도는, 왜냐하면 행복한가 불행한, 이거는 상당히 주관적인 건데 얘를 측정하기에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 의미분화 척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서스톤 척도가 문항들의 서열성을 두고 척도를 구성했다 그러면, 문항들의 서열성을 두고 척도를 구성한 건 뭐예요? 거트만 척도예요. 거트만 척도. 거트만 척도는 서열 문항, 등간성을 놓은 것은 뭐예요? 서스톤 척도죠. 서스톤 척도. 그래서 등간하면 서스톤 척도 기억하십시다. 거트만 척도는 하나의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여러 문항들을 이용하여 각 문항들을 동일한 응답 범주를 사용하여 모두 동등한 가치, 문항에 동등한 가치가 있는 것은 뭐예요? 리커트 척도죠. 거트만 척도가 아니라 리커트 척도입니다. 의미분화 척도는 보가더스의 인종적 편견. 자, 보가더스의 인종적 편견의 강도를 나타내는 건 뭐예요? 보가더스의 사회적 거리 척도죠. 의미분화가 아니라 사회적 거리 척도라고 볼 수가 있죠. 리커트 척도는 어떤 사실에 대하여 가장 긍정적인 태도와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양극단을 등간격으로 구분하여 여기에 수치를 부여하는 것,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은 리커트 척도가 아니라 뭐예요? 서스톤 척도죠. 서스톤 척도. 자, 빈칸에 알맞은 말을 채워보라 그랬습니다. 리커트 척도의 각 문항은 뭐뭐다? 리커트 척도는 이렇게 문항이 있고 여기에 뭐예요? 매우 만족, 보통, 매우 불만족 이렇게 돼 있죠. 자, 하나의 문항에 매우 만족, 보통, 매우 불만족
이렇게 만족, 보통, 불만족이라고 표시되는 것은 우리가 배웠던 척도 중에 무슨 척도예요? 명목이에요? 서열이에요? 등간이에요? 비율이에요? 서열이죠. 그래서 리커트 척도의 각 문항은 서열 척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뭐뭐는 서열 척도에 해당되며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들의 내용의 강도에 따라 일관성 있게 서열을 이루고 있어 단일 차원이고 누적적인 척도를 구성하는 것은 뭐예요? 거트만 척도죠. 거트만 척도. 그래서 여기는 거트만 척도는 이렇게 될 수 있고요. 뭐뭐는 어떤 개념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자, 생각이나 느낌을 다양한 차원에서 제시해 줄 수 있는 것. 형용사를 정하고 양 끝단에 서로 상반되는 형용사를 배치하는 것. 이건 뭐예요? 어휘분화 또는 의미분화. 의미분화 척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뭐뭐란 척도가 한 가지 혹은 단일한 개념만을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 항목들이 단일한 차원을 반영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는 뭐 리커트 척도도 될 것 같고 막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냥 여기에서 물어본 거는 단일 차원이라는 것을 물어본 것 같아요. 단일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단일 차원성. 성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다른 의미가 없어요. 뭐뭐는 척도를 구성하는 여러 개의 문항들 중 불필요한 문항을 제거하고 각 문항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하여 적절한 문항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활용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거는 설명이 조금 축약되어 있긴 한데 구성하는 여러 개의 문항들 중 불필요한 문항을 제거하고 각 문항의 상대적 영향력을 보는 것은 우리가 좀 전에 했었던 뭐예요? 상대적 영향력. 그래서 수렴 타당도와 판별 타당도를 보는 어떤 요인 분석. 요인 분석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OX 퀴즈입니다. 보가더스의 사회적 거리 척도는 단일 차원이면서 누적 척도이죠. 거트만 척도와 같이 누적적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맞습니다. 리커트 척도는 각 문항별 응답 점수의 총합이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대표한다는 가정에서 근거합니다. 맞죠? 리커트 척도는 사전 문항 평가자를 활용한다 그랬는데 이처럼 사전 문항 평가자를 활용하는 것은 뭐예요? 서스톤 척도죠. 리커트 척도가 아니라 서스톤 척도. 서스톤 척도는 왜 사전 문항 평가자들이 필요해요? 그래야 중위수를 가중치로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커트 척도는 두 명의 응답자의 총점이 동일하더라도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총점으로 각 문항에 대해 어떻게 응답했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동등한 그 가치를 부여하다 보니까 아주 이거는 영향력이 큰 문항도 그냥 5점이 되는 거고 아주 영향력이 작은 문항의 매우 만족도 그냥 5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5점이고 무엇이 4점이고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맞는 설명이고요. 측정 대상의 성별을 분류할 목적으로 숫자를 부여하는 측정 방법은 서열 척도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분류할 목적으로 하는 것은 서열이 아니라 뭐예요? 명목 척도죠. 명목 척도다. 그래서 얘는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요인 분석에서 하나의 요인으로 묶어진 측정 문항들. 요인 분석 자주 나오네요. 그죠? 하나의 요인으로 묶어진 것은 뭐예요? 수렴 타당도가 높은 것이고 판별 타당도가 높은 게 아니라 묶여졌다라는 것은 수렴 타당도가 높은 것이고 서로 다른 요인들 간에는 이렇게 묶인다 그랬죠? 요인 분석을 하면 요거는 수렴 타당도가 높은 것이고 얘와 얘는 뭐예요? 서로 안 묶였으니까 판별 타당도가 높은 거예요. 수렴이 아니라 판별 타당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근데 수렴과 판별을 의도적으로 바꿔놨으니 틀렸고요. 명목 척도와의 응답 범주들은 논리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야죠. 당신이 살고 있는 지역하면 제주시, 서귀포시 등 뭐예요? 논리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맞는 설명이고요. 서열 척도하는 평정 척도, 총합 평정, 리커트, 서스톤 전부 다 서열이라 그랬어요. 뭐만 빼고 그죠? 서스톤만 빼고 서스톤은 등간 비율화 척도예요. 그래서 얘가 잘못됐어요. 자, 이상으로 사회복지조사론 기출에도 키워드 47번 척도화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선 우리가 배웠던 모든 척도는 서열 척도에 뭐만 빼고 서스톤 척도만
빼고요. 서스톤 척도는 등간 비율이에요. 근데 등간 비율이 원래 아닌데 그렇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사전 검사를 해야 되고 그 사전 검사했던 중위수를 가중치로 부여했다. 그래서 사전 검사 중위수 가중치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거는 등간 비율 척도인 서스톤 척도이구나. 그리고 거트만 척도와 보가더스의 사이적 거리 척도는 뭐다? 누적, 문항 자체가 서열을 이루는 누적 척도이면서 단일 척도다 라는 정도 기억하시면서 나머지 복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키워드 47번 척도와 유형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